생명 걸고 끌려간 위안부 정대협이 팔아먹었다. 오늘 대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는 사리사욕 차리고 국회의원으로 나갔다며 용서할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검찰로 넘어갔고요. 이제 윤 당선인 그리고 여당으로 또 다른 공이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용수 할머니 지난 7일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그렇습니다. 장소를 중간에 바꾸기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네. 수백 명의 국내 취재진과 일본 요미우리 신문 같은 외신도 네네네. 몰려오는 바람에 기자회견 장소를 찻집에서 호텔로 바꿔서요.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늦게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네.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 네네. 그리고 유명 당선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로 계속 나왔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새로운 폭로보다는 분노와 네네. 눈물을 좀 보이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일제시대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구분돼야 한다 뜻을 전하면서 정대협이 이 두 사례를 묶어서 활동한 것이 문제다라고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을 했고요. 또한 첫 기자회견 때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도 많이 나왔다. 그건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안성쉼터 같은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은 검찰에서 밝힐 것이다. 그래야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요. 출마와 관련해서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무엇을 용서를 더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사리사욕 차리고 출마했다. 용서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김복동 할머니도 거론했는데요. 나보다 2살 많은 김복동 할머니는 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고생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복동 할머니를 고생시키고 이용하고도 뻔뻔하게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거는 가짜의 눈물이다라고 윤미향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 가지를 속이고 이용하고 제가 말을 다 못한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긴 건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유명 당선인이 지난 19일 찾아와서 안아줬다고 해서 용서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했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고 생각해서 안아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있어서 조금 충격적이긴 했는데 모금 운동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프다. 예. 근데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분도 있었죠. 밥을 못 드셨다라는 네. 얘기 같죠.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회계부정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하고 통합당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똑같은 입장이고요. 검찰 조사까지 들어갔으니까 좀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윤미향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원래 나오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네, 불참을 했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계속 오늘 민주당 당선인들이 모이는 국회의장 선출 그 총회에도 불참을 했고요. 네. 어쨌든 민주당은 어떤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 결과 나와야지만 입장을 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다만 당 일각에서는 내부 기류는 유명 당선인이 이 정도면 조금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당은 이게 한국당에서 처음에 이제 TF 꾸린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어차피 두 당이 합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고 곽상도 의원을 이제 네.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선임을 했는데 오늘 마침 또 첫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용수 할머님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라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때 국정조사 추진까지 모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얘기는 여기저기서 나왔었는데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21대 국회 시작하면서 이 이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민경욱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투표 이야기를. 네. 민경욱 의원 선관위 측에서 이제 결국은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보다 못해서 우리가 시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28일 오후에 과천청사에서 언론을 상대로 시연을 펼치는데
투개표 과정은 물론 서버를 포함한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 체계, 또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네네. 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장비, 뭐 투표지 분류기, 심사 개수기,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구성과 재원, 작동 원리,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고 네. 실제로 시연하겠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시연은 지역구 후보 4명, 비례대표 35개 정당, 선거인 수 4,000명, 투표수 1,000명을 가정해 진행되는데요. 선관위는 이걸 쭉 보여주고 언론이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답해주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중국 해커설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이 네. 해킹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인민해방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미국이랑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긴 하는데 이거를 해킹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 민경우 의원이 지난 21일부터 지금 네. 해커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주장이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무슨 배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봐도 특이한 그 5라는 숫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 5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배열을 다시 해봤더니 그걸 이제 이진법으로 바꿔봤더니 숫자가 6개가 나오는데 그 앞에 0을 집어넣어봤더니 알파벳 문자가 돼서 Follow the Party라는 이제 중국 공산당 구호가 나온다. 벌써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 있던 기자들도 다 무슨 얘기인지 네. 몰라가지고 네, 벌써 무슨 얘기인지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갑자기 뭐 이진법은 왜 나오고 뭐 5라는 숫자는 왜 바꾸고 거기에 0은 왜 붙이고 뭐 그러는 거냐? 이게 물어봤더니 이 민경우 의원도 자신도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더 공부를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공부를 얘기하더라고요. 해봐야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미래통합당 내부 이제 특히 하태경 의원이 민경우 의원에게 굉장히 좀 비판적인 네네.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경우 의원이 뭐 팔로우 더 파티라는 중국 공산당 구호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좀 뒤집어서 리브 더 파티 이 당을 떠나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보니까 선관위 시연회에 대해서 민경우 의원의 입장이 좀 나왔네요. 네네. 페이스북에 적었는데 선관위가 시연을 하시겠다고 머리 힘들게 시연을 해. 그 기계 그냥 검찰이나 우리 손에 넘겨주면 어련히 우리가 알아서 잘 뜯어볼 텐데 기계가 무슨 죄가 있어? 거기에 이상한 명령 내린 놈이 잘못이지. 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전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기계를 넘기자는 건데. 예. 증거는 없죠, 뭐 여전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그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네.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탑승을 네네. 할 때 이게 뭐 운전자분도 당연히 써야 되고 그리고 승객분도 써야 됩니다. 양측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에 의거해서 이 관할 시도지사가 어떤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하철의 경우에는 뭐 이미 서울교통공사가 그 탑승률 150% 150%. 예,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그 지하철을 타지 네네. 못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정부는 그 명령에 대한 이제 법적 근거도 좀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7일 0시부터는 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 그리고 국내선 비행기를 마스크를 탑승한 채 탑승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도 쓰고 있어야 되는 네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 내려진 조치인데 뭐 사실 이미 뭐 서울이나 인천, 대구 등에서는 이미 행정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도지사가 뭐 그 좀 조치를 내릴 수가 있기는 네네. 한데 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막무가내로 뭐 탑승하겠다라는 네네. 사람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지금 방법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어서 좀 이거는 좀 많은 국민들의 동참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군요, 사실상. 그렇죠. 이 지하철에서는 뭐 못 들어가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뭐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이 따르죠. 다 따르시는데 네. 뭐 어쨌든 뭐 막무가내로 탑승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를 막을 그런 뭐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근데 아직 그래도 저는 길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네네. 네. 많은 근데 분들 쓰고 계세요. 저도 가끔 아침에 이제 놓고 깜빡 잊어먹고 음. 나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올라와서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잊어먹지 않도록 항상 이게 좀 적어놓다든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네, 해요. 그러니까요. 네. 까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그렇죠. 네. 네. 근데 맞아요. 안에서 이 승객분들이 또 이제 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이 타면은
좀 눈치를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뭐지? 네. 저 사람은 약간 이런 그렇죠. 눈치를 좀 아무래도 좀 주니까. 불안하시니까 승객분들 네. 입장에선. 맞아요. 네. 잊어먹지 않고 항상 마스크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진자 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늘어난 느낌이 있어서 약간 불안했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던 네. 6차 감염까지 나왔어요 지금. 6차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매일 얘기했던 그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네. 인천 학원 강사 발입니다.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 6차 감염자가 3명 나왔고 어제는 1명이 나왔었거든요. 네. 총 4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서 확진된 3명이 모두 인천 학원 강사에게 시작된 6차 감염 사례인데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1차가 인천 학원 강사, 네. 2차가 이 학원 학생, 3차가 택시기사. 저희가 말씀드렸죠. 네네네. 프리랜서 사진사. 네. 이분이 이제 부천 돌잔치 가셔가지고 맞아요. 감염된 참석자 이게 4차고요. 그다음에 오리 전문점 손님이 5차로 감염됐고, 우리? 예, 오리 전문점에 손님이 감염됐습니다. 여기 돌잔치 참석자가 그 식당에 가서 감염이 된 거고요. 손님이 감염된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손님의 또 지인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6차 감염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5차 감염도 7차까지 7명이 확인이 됐어요. 네. 이것도 대부분 돌잔치가 있었던 경기도 부천 뷔페 식당 역시 라운 많은 사람들이 파티 있어서. 거기가 관련돼 있고 또 그렇군요. 성수동의 오리 요리 전문점 일루 오리 여기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N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이렇게 5차까지 나올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저희가 뭐 4차까지 네. 얘기하면서 네. 정말 4차까지 갔을까라는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6차까지 발생한 이야기가 겁니다.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설명하기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찾아내기도 힘들어지는 거고. 그것도 참 그만큼. 대단하긴 한데 네. 찾아낸 것도.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증상 감염이 많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역학조사를 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검사해서 확진시키는 그 속도보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빠르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위생 수칙,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거 좀 제발 잘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마스크를 꼭 지금 또 쓰고 다녀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또 알 수가 있겠네요. 네네. 자, 이제 학교는 어쨌든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또 고등학생 2학년, 고2, 네. 그리고 중학교 중3. 3학년 우리 아들이 이제 갑니다. 학교를 드디어 네, 가게 네.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걱정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일단은 학교 열기로 했고 근데 지금 조금 우려되는 사례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술학원도 있고 강서구 초등학교에서도 얘기가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서울 강서구에 그 네. 20대 미술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미술학원 강사가 가는 학원에 이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수강생이 네네. 좀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그 유치원생 한 명이 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살 아이고. 아이인데 그래서 일단 확진된 유치원생이 다니는 사립 유치원 그리고 그 미술학원 주변에 있는 이 서울 공진초등학교 그리고 공항초등학교 여기서 이제 그 오늘 하루 긴급 돌봄을 중단을 했고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 학교들에 대해 지금 뭐 그 27일부터 이제 등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등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 당국이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전파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네. 인천 그 학원 강사분 네네. 케이스를 봐도 그래서 좀 사실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주현 캐스터가 와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미국이랑 이 유럽 쪽에 그 어린이 소아 괴질이 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코로나19 연관된 이 괴질, 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는데 이 괴질에 대한 감시 그리고 조사 체계를 운영하겠다라고 정은경 본부장이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23일 기준으로 보면 13개 나라에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고열, 저혈압, 발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린이들에게는 다발성 장기 부진과 독성 쇼크 증후군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이 이걸 이제 오늘부터는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관련 학회와 협회는 병원 환자 중에 이런 염증 증후군이 의심 환자를 좀 확인해서 당국에 신고하고 방대본은 이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그룹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태원 발이 그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네. 쪽에서 이제 유입이 된 것 같다. 그래서 G 그룹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그렇게 강력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전파력이 네. 더 강하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괴질도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는 해요.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주말에 봤었는데 네. 배 사진 보트, 네. 그게 뭔가요? 진짜로 정말 누가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네, 미리국으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어제 오전 11시에 이 충남 태안에서 한 어민이 신고를 했어요. 이 빈보트가 발견이 됐다라고.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이제 중국어로 된 적힌 그런 물품들 그리고 옷가지 등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군과 해경이 조사 중인데 일단 뭐 그 대공 혐의점,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중국인들의 미리국 가능성이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난 21일에 그 인근에서 CCTV에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갯바위를 통해서 올라오는 네네. 장면 그리고 한 6명 정도가 이제 도로를 지나가는 장면, 이 장면들이 포착이 됐는데 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지 일단 지금 해경에서 조사하는 중에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미리국도 굉장히 좀 문제인데 검역 절차를 거치지 그렇죠. 않았다라는 요즘 게 같은데. 지금 더 큰 문제죠.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좀 어떤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놓였습니다. 이 감시 체계가 뚫려서 뭐 비판을 좀 많이 좀 받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게 방역 체계도 네. 뚫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CCTV로 그걸 뭐 누군가를 포착을 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사실. 워낙 네. 여기저기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놀라운데요. 네, 그 길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놀라운데 그걸 찍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뚫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뚫렸다고 얘기를 해갖고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이게 그 군 당국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요. 네.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배가 들어온 게. 네네네. 그래서 이틀 뒤에 발견을 해서 사람이 지나간 걸 보긴 했는데 어쨌든 감시 체계는 뚫린 거니까 군 당국에서 군 당국 차원에서는 못 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격리시키는 게 중요한 네. 상황이 됐는데 방역 차원에서라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무섭네요. 네, 우리 박정호 기자가 군 당국에 따끔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감시체가 뚫렸다고. 근데 이게 정말 그 사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작은 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타고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네, 그것도 한편으로 좀 맞아요. 놀라웠습니다. 예, 그거 진짜 놀랍긴 했어요. 좀 이게 통통배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살짝. 그래서 왠지 사실은 위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네. 자, 채널A가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53쪽에 이르는 보고서인데요. 쭉 보면 뭐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뭐 취재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언 유착의 증거는 파악하지 못했다. 녹음 파일 이런 게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또 회사의 개입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진상조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회사 개입은 없다고 결론 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녹음 파일 같은 것도 아마 발견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결과가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채널A는 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검찰의 영역을 이용했냐 이런 대목과 관련해서 관련자들 진술과 사내 관계자 메신저 대화 내용, 뭐 전자우편 이걸 비춰볼 때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채널A는 다만 이 기자가 그 이철 전 대표 그 측근이죠. 지모 씨 네네.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 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이 기자 진술과 법조팀 동료 기자인 백모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등 일부에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측과의 녹음 파일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지 씨가 들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파일이 없다. 이게 참 놀랄만한 일이죠. 근데 그리고 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채널A 기자가 제출을 했던 게 이제 노트북 한 대, 휴대전화 2대였는데 이 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포맷돼 있는 그렇죠. 상태였다라고 하고 이 휴대전화 2대는 초기화가 돼 있는 상태였다고 기술 되게 하더라고요. 발달하지 않았나요? 그거 뭐 포렌식 뭐 이런 거 해갖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포렌식을 해봤는데 네. 뭐 문제의 녹음 파일을 찾지 못했다라는 게 채널A의 입장인데. 근데 이 그 채널A가 이게 조사를 했으면 노트북을 언제 포맷을 한 건지 그리고 또 휴대전화는 또 언제 또 이제 초기화를 시킨 건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렇게 했다면은 이 사실상의 뭐 증거인멸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네,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포맷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게 진상 조사를 할 사안인가 음.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상황인가
네. 근데 고발을 하시면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을까요? 정상균 기자가? 아 제가 고발을요? 네, 말고 네. 아니 뭐 누군가 고발이 들어가야지 수사를 하지 않을까. 고발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아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의도가 있으시다면 뭐 네. 뭐 어쨌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이건 좀 네. 봐야겠지만은 우려되는 면이 이 녹음 파일을 결국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압수수색해서 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는데도 아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게 그래서 녹음 파일을 발견하지 못한 채 검언 유착 의혹은 결국 이렇게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아파트 경비원 갑질 행위가 신고가 되면은 강력팀에서 맡는다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강력하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수사하겠다. 네. 아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네. 기자간담회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 별도의 마감 시간 없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아파트나 대형 건물에서의 그 악질, 폭행, 뭐 폭언 등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라는 거였고 이 특별 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는 어떤 혐의든 상관없이 이 형사과 강력계 한 개 팀을 전담팀으로 해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 집중해서 수사를 벌이겠다라는 거고 뭐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 신고되는 모든 사건은 가명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피해자가 원할 경우 또 방문 조사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냥 강력하게 맡겠다라는 네네. 이야기네요. 전도 이거 어떻게 그럼 형벌이 달라지나 어떻게 되는 건가 살짝 궁금했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서울타임즈 끝난 다음에 심 씨가 이 최희석 씨의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이제 심 씨가 구속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집이 매물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네티즌들이 집 사지 말라 그러는데 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 씨가 이 매물로 집을 내놨다는 글이 네.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네티즌들이 절대 매물 사주면 안 된다. 글을 읽기만 해도 화가 난다. 그러니까 매물을 사주면은 이 심 씨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냥 심 씨는 떠나고 싶어 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네. 이제 그 심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자. 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그냥 그곳에서 계속 괴로움을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예, 건가요? 예. 아. 그런 그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낸 네네. 그런 걸로 좀 보이고요. 뭐 물론 작성자 마음은 이해하지만 검찰 수사 중이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거는 굉장히 커 그러네요. 보입니다. 네. 네, 뭐 많이들 공분을 하셨고요. 뭐 누구든지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뭐 그 메모라도 좀 보셨으면 굉장히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몫의 부의장 후보로 박병석 의원 그리고 김상희 의원이 공식 추대됐습니다. 네, 여성 그렇습니다. 최초 부의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나오게 됐고요.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인사말에서 21대 국회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다. 개혁을 통해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김상희 의원은 헌정사에 큰 이정표를 세워줘서 감사하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응답한 것이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병석 의원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국회의장단이 지금 박병석 의원 대전 출신, 네. 김상희 의원은 출생을 충남 공주에서 했습니다. 네네. 정진석 의원 통합당의 부의장 아마 그 후보가 될 걸로 보이는데 또 충남 공주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단이 충청권이라고 해서 의사 진행이 느려질까봐 걱정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 통과됐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병석 의원이 자신이 부의장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진행이 빨랐다. 그런 통계가 있다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동료 보고 싶네요. 당선인들이 없으면 넘어가요. 당선인들이 박수 치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그렇군요. 자, 김종인 비대위 구성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뭐 내일 모레 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뭐 8월 말 전당대회 개최 이 당원 당규 부칙 조항을 삭제를 하면 이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비대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그 비대위원들이 있죠.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뭐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네네. 이렇게 합류를 하고 그리고 당내 초재선 그룹에서 뭐 한두 명 정도 합류를 할 거라고 하는데 이 김웅 당선자가 아, 네. 굉장히 좀 유력하게 꼽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제 30대 청년들을 뭐 중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인데
뭐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뭐 김재섭 후보라든지 천하람 후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당이지만 박결 전 자유의 새벽당 대표 등등을 네, 이제 영입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또 그 거론이 좀 되고 있는데 네네. 뭐 어쨌든 이렇게 비대위를 구성하면은 이 통합당의 이제 정책 노선도 좀 상당 부분 좀 바뀌지 않을까 이게 예상이 젊은 되고 이미지를 있습니다. 좀 내세우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그 독일의 기독 3인당이라고 하나요? 어디였더라? 네. 아, 기독교 사회당이고 기독교 민주당. 네, 어쨌든 이 좀 보수적인 네네. 색채인데 굉장히 좀 진보적인 정책을 네네. 많이 받아들여서 3인당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네네, 좀 많이 좀 화제가 됐던 당이 있었는데 그쪽을 좀 롤모델로 보고 있다. 뭐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그 무소속 4인방 같은 경우는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네. 홍준표 그 당선인 본인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본인도 그렇게 네,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역시 시간이 걸린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 네. 경상도 분이시라. 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재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한만호 비망록 보도를 통해 지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2차 뇌물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고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네, 뉴스타파가 오늘 오전에 해당 기획 보도의 마지막 기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약속대로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네. 힘들 것 같다고 튕기시더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또 시간을 어떻게 될지 내서. 몰라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아유, 거고요. 뭐 저희 고맙습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예. 네, 자 어쨌든 말씀하셨던 해당 보도가 이제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네. 미처 그 기사를 못 본 분들도 계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기존에 보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였죠.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나는 한명숙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네. 뒤에 검찰 입맛에 꼭 맞는 증인 두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한만호 말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면서 누군가를 지목했다. 그게 이제 H라는 죄수를 지목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난번까지 보도한 내용이고요. 오늘 보도는 이제 그 H의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H라는 사람은 사실 이름만 가지고 찾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네. 어떻게든 찾았어요. 찾아보니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도소에 출소한 이제 게 아니었어요? 출소 아직 안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뭐 계속 편지가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이제 면회를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 본인이 한만호를 그 감옥에서 알게 돼서 한만호 씨가 사실은 내가 검찰에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거짓말이야라고 본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보니까 검사실에 출정을 많이 다니는 것 같으니 당신이 아는 검사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좀 전해줘. 이걸 멈추게. 라고 이제 본인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한만호가 H한테. 그래서 H가 그 얘기를 이제 검사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는데 검사들이 이제 기대했던 방향은 네 꾀라도 좀 잘못을 알고 이걸 멈춰야 되는데 정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오히려 H를 불러서 소환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H가 나는 가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거부를 해요. 계속. 이 출정 거부한 것도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검찰이 이 H라는 사람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들은 20살밖에 안 됐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불러서 이 H라는 사람이 아들 이름으로 주식 산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아들이 미성년자니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당신이 와서 써야 된다, 부모니까. 라고 해서 이제 출정을 결국은 기어이 이루어내고 그래서 이 H라는 사람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내가 일단 협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조를 하되 지금은 내가 을이지만 나중엔 내가 갑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협조를 시작했다라는 게 본인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3인조가 짜여지는 거예요. 그 법정에 나왔던 김 씨, 최 씨, 그리고 H까지. 이 3명의 증인을 가지고 이제 검찰이 한만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H의 주장은 검찰이 본인들이 이제 진술서를 PC에 써주고 그걸 손으로 베끼라고 했다든가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을 서로 연습시켜서 맞췄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H가 3인성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한만호의 진술 번복을 탄핵하기 위해서 처음에 김 씨가 나가서 탄핵을 하고 그럼 뭔가 그쪽에 반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인 측에. 그 반론이 나오는 모자란 부분은 최 씨가 나가서 또 이 방어를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나가서 방어를 하려는 이런 계획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두 명의 증인이 나고 나서 H가 나를 만약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내가 너희가 한 짓을 다 말해버리겠다.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최 씨와 김 씨를 통해서 검찰한테. 검찰한테?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끝내 이 사람은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에서는 검찰이 준비한 3개의 화살이었는데 2개의 화살은 적중을 했고 하나는 끝내 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UHC는 본인이 지금 이제 재소 중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은 네. 도와줬으면은 유리했을 텐데 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이 H의 증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네. 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동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검찰이 협조를 하고 검찰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예. 왜요? 뭐 본인은 본인도 이제 본인 사건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본인 사건에서의 어떤 당했던 검찰로부터의 부당함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는 것을 자기가 여러 번 지켜봤고 그것을 도저히 이제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협조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보자면은 예. 이런 분들의 증언이 네. 얼마나 신빙성이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이제 또 맞습니다. 데스크에서는 이야기를 예.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분이 원래 2006년에 구속이 되었는데 상장사의 대표였던 사람이에요. 네네.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뭐 횡령 배임이 같은 것도 네네. 있고 해서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분의 말을 저희가 100% 믿지 않고요. 이분의 말 중에 이제 검증 가능한 것들을 언론사로서 최대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의 진술이 쭉쭉쭉 이러는데 저희가 이 사람의 출정 기록을 구해서 보니까 증언과 일치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검사들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초밥을 사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조카라는 사람의 카드 내역서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초밥을 사간 흔적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김 씨와 최 씨의 출정 기록과 이 사람의 출정 기록이 겹치고 뭐 이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보도를 한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다른 두 사람, 네. 그 3명이었잖아요. 근데 네. HC를 빼고 다른 2명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일단 마약 사범이었던 최 씨. 네네. 이 사람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수소문을 했는데 찾아내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다만 그 뒤에 이 사람의 행적을 저희가 좀 알게 됐는데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브로커 죄수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와 검찰의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브로커 죄수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 뭐 사실 저희가 명명한 거기도 한데 네. 그런 죄수들이 많이 있어요. 꽤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기소가 됐는데 한명숙 사건 이후에 네. 기소가 됐는데 기소 내용이 뭐냐면 동료 죄수한테 내가 너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구형량을 깎아줄 테니 나에게 돈을 줘. 그래서 1,7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전부터 오랫동안 그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 그 이후의 행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습 사기범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사람의 행방을 막 찾다가 이분을 잘 아는 사람을 여러 명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사람이 어릴 때 만났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웨딩카를 하던 사람이래요. 그 신혼부부들 공항까지 태워다죠. 좋은 차에다가. 이런 사람들이어서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돌봐주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연예인들을 내가 잘한다. 이 김 씨가. 그러면서 공연 기획사를 한번 해볼 테니까 돈을 네네. 대라. 해서 4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법정에서 본인이 건설업에 종사해서 그 한만호 씨를 원래 알았고 한만호 씨가 한명숙한테 돈 줬다는 얘기도 원래 밖에 있을 때부터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건설업이랑 이분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건설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웨딩카레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적들이 네. 있고 통화도 했습니다. 결국 김 씨랑 네네.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는데 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얘기들 법정에 나와서 했던 얘기랑도 앞뒤가 안 맞고
객관적인 기록, 출정 기록하고도 앞뒤가 안 맞고 이 사람의 주장은 지금 하고 있는 해명은 최소한 신뢰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말씀이 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네.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한 명하고는 연락이 잘 안 닿고 네. 근데 이제 앞뒤 정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 수감자들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예. 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다른 한 사람은 이제 한만호 씨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분의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사기 전과가 있는 분이신데 네.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예, 것으로 맞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직업이나 예, 이런 걸 예. 속인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H 씨 같은 네. 경우는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네. 요번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다른 2명보다는 그래도 이야기가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들로 봤을 때. 예. 증거들을 봤을 때 예. 네. 검찰 쪽의 입장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오늘 뭐 제가 뽑아갖고 왔는데요. 네네. 5장짜리 입장문을 냈어요. 근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요. 예. 네, 빨리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잠시 후에 그래요? 3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든지 하는데요. 그게- 5장짜리 요지를 10초 안에 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면은 예. 저희가 예. 3부에서 네. 이 5장짜리 요약부터 시작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계실 거죠? 예. 그렇게 가시면 안 하겠습니다.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시민보 기자님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